네, 오늘 시험 문제는요, 관할법원 관련 문제입니다. 관할법원인데, 여기 보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죠. 자, 요건데, 이 관할법원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모르시면 이제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사실은. 자, 요걸 가지고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정법, 사례형 문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읽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실체법 읽을 때는 하는 거예요. 실체법에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논점을 발굴하기 위한 일종의 뭐죠? 식스센스 이런 배치되어져 있는 암시물인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 묻는 문제가 끝장이에요. 마지막 묻는 문제. 그래서 마지막 묻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이 조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 금액을 납부하였다. 근데 병이 이 제조사의 근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병이 2019년 12월 29일 이혼 결정 이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소송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럼 이혼 결정 이후니까 일반 사건이고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이 이혼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사실은 부분 논점들이.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이게 뭔지를 모르면 못 풀어요 이 문제. 이걸 못 풀어요. 여기서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푸는 방법 가르치겠습니다. 자, 변시사령을 풀어가는 이제 기본접근법은 판례가 정답이에요. 판례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기록형도 판례가 정답이에요. 이론으로 했다가는 조인트가입니다. 네, 저기 제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 많이 학교있지만 이론 가지고서 이제 호기롭게 변호사 이제 첫자가 법정 들어서 그러면 바로 불러요. 이제 판사실로 잠깐 와볼래? 너 학교 어디 이런 싸가지 없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혼나요. 그래서 판례의 논리대로 풀어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견해가 있어요. 예컨대 의무행소송을 인정하자 아니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하자 이제 이런 의미 있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정말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지만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킨단 말은 굉장히 이제 거북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판례를. 그래서 그 거북하게 만든다 이 말은 또 뭐죠? 개념적으로는 저 새끼들 말이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그 소송법 체계와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의 그 법률 기저에 흐르는 이런 철학적 배경을 보면 아직은 이걸 수용하기는 곤란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대라는 게 있는데 자꾸 지금 먼저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되게 화를 내죠. 알레르기적인. 그래서 의미 있는 견해가 있다면은 마지막에 소개한 것으로 좋게요. 마지막에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한다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소개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판례가 맞다. 이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는 견해가 있다. 요 정도 딱 한 문장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주저리 그 견해는 또 뭐고요? 내용은 뭐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컨대 신청권 파트에서 판례는 뭐죠? 대상적격 단계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대상적격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그 객관적인 상태로 판단을 해요. 처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상적 격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해놓고 판례하면은 이제 이 경우에 그 행정개입 청구권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판례에 의하면 그건 신청권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모평에서는 뭘로 나왔냐면 양식 어류 폐산 사건에서 실제 사건이죠. 여기 뭐냐면 경기도 가다 보면은 거기 딱 지나가다 보면은 그 미사리 바로 넘어가면 설악면이 있어요. 설악면. 그래서 저 옛날에 거기서 고시 공부했어요. 그 설악면에 이 산속에 고시원이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서 뼈를 묻고 합격이 전에는 안 나오겠다. 여기는 내가 들어간 선산이다.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선배 5명에 친구 2명에 후배 1명에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한 10명인가 있었어요. 10명이. 그 10명이 있어가지고 그 10명 다 차들이 이제 차가 4대 있었어요. 저도 차가 있고 차를 왜 가져왔지 그때 그래가지고 차가 4대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한 2주 공부해요. 2주 지나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 밥 먹다가 점심 먹다가 서로 눈이 맞아요. 눈 맞으면 거기 한번 그러면 서로 끄덕여요. 그러면서 바로 각 차에 이제 각자 딱 이렇게 찢어서 앉아요.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춘천 갑니다. 춘천 강원대 앞에 갑니다. 강원대 앞에 가가지고 당구 칠 사람들은 당구 치고 당구에 10분에 이제 그 당시 10분에 100원. 10분에 100원. 지금 당구 10분에 2,000원. 아씨 돌아온 줄 알았어요. 엊그저께 모르고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당구장을 갔나 그랬더니 2,000원에 너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야 라면 한 그릇씩 나간다. 10분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 설악면에 그 청평인데 거기가 그 청평에서 실제 사건이 일었어요. 청평 때문에 양식을 했는데 양식 어류가 이제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냐면 부유물에 의해서 주변의 축산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일부러 오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오폐수가 그냥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너무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유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부유물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양식어류들이 질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군수한테 여기 위에 그 돈사가 생겨가지고 축사와 돈사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걔네들 좀 시정명령 좀 때려주라. 즉 오폐수를 반드시 정화해서 흘려 보내라고 그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정화 시설은 교체하라는 시정명령 좀 때려주라. 그랬더니 군수가 안 때려줘요. 군수가. 그러면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세 경우에 발생해요. 첫 번째 재량 영역인데 처분권자가 재량 처분을 하는 재량 영역인데 그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가 분명히 시정명령은. 근데 그 재량 영역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의 발생 및 발생의 임박성.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행정청의 개입이 그 위험성의 제거에 적절할 것. 세 번째는 행정처의 개입 이외의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을 것. 예컨대 용이 가가지고 패면서 문신 있는 형들이 가가지고 아저씨 그러면 바로 이거 바로 이제 노후된 거 교체하고 그러겠죠. 다음 달에 한번 또 와볼 거야 이러면서 가면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 발생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사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행정처의 처분만이 이제 길인 거죠. 그럴 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판례에 가면 없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시정권을 앞에 뭘 붙였죠? 누구에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판례가 그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시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면서 원고 적격 단계에서 검토한다면서 이 경우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여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원고 적격설이 있다. 이렇게 소개만 해주면 돼요. 행정개입 청구권을 풀면요, 절대로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개입 청구권 딱 쓰고 나 공부 안 쓰고 나왔어. 바로 40점대 초반. 40점대 극초반. 꽈락은 안 줄 거야 아마. 근데 40점대 극초반. 매우 잘 써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쓰면 돼요. 만약 판례와 정반대 학설의 태도를 취하면요, 바로 부적법 소각화 판결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변호사 돼가지고 심지어 청구 기각까지 받으면 이제 의뢰인이 이제 신문지를 갖고 오죠. 속에다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신문지 막 흔들면서 여기다 오씨 저 뭐야. 그래서 실제 우리 선배 한 명 변호사 업계에 나가버렸습니다. 장롱면으로. 승소율이 낮으니까 그만한다고 그렇게 붙어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 논리들을 이제 풀어가는데 이 판례 논리를 이제 뭐라 하냐면 법리를 하죠. 우리가 법리인데 법리는 법률 규정과 판례를 합친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법률 규정의 법이고 판례는 이치를 밝힌다 할 때 이예요. 그러니까 이 법리예요. 이게 이 이치를 밝힐 때 이자 있죠? 이자. 이거는 일본 한자입니다. 우리 한자 아닙니다.
이 법학서에서 이런 한자는 우리 한자 아무것도 우리 한자 한마디 없습니다. 전부 다 일본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적 용어하고 안 맞아요. 이 상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 가다가 어느 일정 단계 갈 때마다 삐그덕대요. 그 이해의 그 축이 왜 일본 한자니까 이해의 축이 삐그덕대는 거예요. 예컨대 이릉유효란 말도 있어요. 이릉유효. 그 이릉이란 말은요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일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좋은 말 있어요. 일단 유효하게 보자. 일단 그게 일단인데 우리는 이릉이라 일본에는 일단이란 말이 없어요. 일본엔 이릉이 있어요. 이릉. 근데 이릉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가사. 판례 보면 가사. 이 가사란 말은 없어요. 가사란 말은 이제 뭐냐 가짜에다가 생각할 사자거든요. 그 뭐냐면 가사는 뭐냐면 이 가짜란 말은 일본 애들이 뭐 어떻게 쓰냐면요 임시로라는 뜻으로 써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가주소란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짜 주소예요? 아니죠. 두 계약 당사자들 간에 임시로 계약을 주소를 이걸 임시로 이 계약에서만큼은 쓰자. 다른 계약에서는 그 주소를 못 쓰는 거죠. 그걸 가주소라 그래요. 가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하는데 임시로 구제해주자. 일단 구제자. 이렇게 이제 가짜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적 이제 일본 애들이 쓰는 이런 한자적인 감각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법학이.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배우고 그런 것 안 배우더라도 이건 일본 한자야. 라는 이런 의식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이 당연히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겠거니 하고 법학 서적을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헬이 열리는 거예요. 모르는 말 투성인 거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네이버 지식인을 쳐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일본 한자란 말을 안 해주니까. 그 말만 해도 그냥 바로 이해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일본 한자예요. 그러니까 틀리겠네. 벌써 딱 그 말 듣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가 틀리겠네. 그러면 이건 제대로 외워야 되겠네. 이렇게 딱딱딱 사고가 연결되는데 그 말 없이 이건 이런 뜻이니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한국인적인 한국인 특유의 한자적 화법, 용법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아시죠? 이 법리라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법리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법률 규정과 판례를 합쳐서 법리라고 일본 애들이 쓴 거란 말이야, 이걸.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마치 법리가 뭐 대단한 무슨 시크릿, 무슨 대단한 의미 있는 비밀스러운 용어, 무슨 주문과 같아. 법리에 따라 쓰세요. 지도 몰라, 말하는 지도. 법리에 따라 쓰세요. 그게 뭔데? 판례 보시면 아세요. 판례 판결문 보면요. 법조문 빵 받고, 그 다음에 이 법조문이 그동안 당원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중간에 땅 받고, 그 다음에 사안의 개요, 이거 고등법원 판례를 보시면 돼요. 사건의 개요 쫙 쓴 다음에, 그러니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3단 높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베리타스의 이관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률규정, 판례 사안의 경우, 민법.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쓰는 게. 사시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됐거든요. 근데 변시에서는 그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법리와 사안의 경우잖아요. 이거 얼마나 제대로 된 답안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슨 그게 답안이야 초창기. 지금도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무조건 고득점 합니다. 자, 모든 과목 7과목이 동일해요.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한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신당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1문 풀어가는 논리적 사고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제1문을 보겠습니다. 제1문이 뭐냐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이미 납부한 금액. 자,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이미 납부한. 자, 여기 나왔죠. 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유일해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유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깜놀한 답안이 뭐냐면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런 답안이 있어요, 실제로. 항고 소송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걸 승소하면 기속력에 의해서 결과제거 청구권이 발생할 결과제거 의무. 기속력에 의한 의무가 3개거든요.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요 의무 때문에 결과제거 의무. 위법한 결과로 지금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제거할 의무가 있대요. 맞죠? 근데 문제는요. 그 결과제거 의무가 수동적 의무예요. 능동적 의무가 아닙니다. 반복금지요와
재처분 의무는 능동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 위반 시 그 즉시 무효예요. 기속력 위반은 무효예요, 그거. 그런데 결과 제거 의무는 수동적 의무예요. 수동적이니까 반드시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피동적이고 수동적 피동적이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아야 돼요. 야, 내놔 임마.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 제거 의무가 있다는 이면에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요? 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즉 검사가 압수한 내 물건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그 다음에 내 돈이 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그 근거가 다르죠.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민법 제213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213조를 못 쓰죠.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줘. 옛날 얘기하듯이. 자,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하죠. 물건엔 두 개가 있죠. 동산, 부동산. 그럼 동산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내 땅인데 딴 놈이 들어와 살고 있어. 그럼 내 땅 내놔 임마. 이것도 213조일까요? 아닙니다. 214조입니다. 소유물 방해배제 청구 소송. 달라요. 동산은 나한테 줘. 그래서 줄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점유의 이전이라 하죠. 점유 이전이 그 즉시 가능해요. 즉 손에 있는 악지 상태를 상대방한테 넘겨주면 그건 동산인 경우에는 반환이 되죠.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가 그걸 가리켜요. 그런데 부동산 있죠.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거기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럼 그 자들을 내가 그 자들한테 내 땅 돌려줘 라고 하고 싶은데 돌려줘 하는데 땅을 걔네들이 뚝 띄어서 나한테 줄 수가 없어요. 동산처럼. 그러니까는 뭐죠? 비워주는 거죠. 비워져서 나가주면 돌려주는 것이 돼요. 비워져 나간다. 이걸 일본 한자로 명도라 그래요. 이 명도의 명자가 밝을 명자거든요. 이거 명백하다 할 때 이 명자가 있잖아요. 일본 한자로 비워주다 이게. 우리 한자로는 명백하다, 분명하다 할 때 명인데 일본 한자로는 이건 비워주다예요. 그러면 명도니까 비워서 도자 넘길 도자 비워서 넘긴다예요. 비워서 넘긴다. 비워서 넘긴다. 비워서 그 안에 뭐가 필요하죠? 비워준다는 의사가 필요하죠. 명도 의사가 필요하죠. 이 명도 의사가 필요하니까 이거 의사는 뭐죠? 비대체적이죠. 대집행 못하죠. 그런 것으로 하나씩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도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워줘서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집행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달라. 소유물 방해 배제를 하는 거죠. 왜? 내가 거기 가서 사용수익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내가 사용수익 처분하는 이 권한이 지금 제약되고 있죠.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로 가면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저기 있죠. 그 부동산 등기 있죠. 등기도 내 건데 누군가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는 원래 뭘로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돼요. 말소 청구. 그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이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안 배우셨어요? 그 부동산 등기 소유권 등기에서 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말소 등기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를 하더라. 즉 계약이 무효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무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인데 왜냐하면 이전 등기는 이전 승계란 말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이전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물이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소 청구를 안 하고 이전 승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했죠. 전합체로 이전 등기도 가능해.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 그 등기 문제에서 항상. 그게 그 진명회 말씀. 맞아요. 예. 진정명의 회복할 때. 그게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서 이제 지우고 하는 것도 214조가 나오는 게 그런. 그게. 거기서 이제 지워줘야 되는데 그걸 지워주는 건데 이거 지우는 수단이 아니라 213조에 의해서 소를 제기한 거 이게. 아니 그러니까 214조에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표현으로는 이제 부동산 말소 등기 청구는 214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는 213조를 해요. 근데 이 13조로 가도 되냐는 거 이게. 된다 판례는.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권리자의 이제 권익구제 차원에서 인정해줬다. 그게 이제 전합체의 판례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법의 엄격성과 안정성을 보면 항상 그 권리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일물일까예요. 항상 한 조문마다 한 상황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때도 가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런 아주 나쁜 법적 현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게 이제 엄격성인데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재밌죠? 재밌다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물음을 풀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 오리지널 5507라든가 입법고시와 같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쓰는 오리지널한 이제 문제의 소재는 어떻게 쓰냐면요. 요것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것과 관련하여 세 번째 이렇게 써요. 걔네들은 대전제를 가장 먼저 쓰고 그다음에 소전제 대전제, 그 다음에 발굴은 소전제예요.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3단원법 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물음, 비영리 제조사의 근거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7년 12월 29일 이혼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하여 논하시오. 논하면 안 됩니다. 풀이하는 겁니다. 사령으로 주는 한은. 논하면 안 됩니다. 사령으로 주기 때문에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극으로 바꿉니다, 이거를 자극으로 바꿔요. 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렇게 자극으로 바꾸지. 원래는 2% 바꿔졌는데 2%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전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이제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재 첫째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조항에 따른 제조사의 효력, 그 다음에 제조사의 터자문, 여기가 어려운 문제 지금. 제조사도 있고, 제조사의 터자분 과세처분도 있어요. 그럼 제조사의 효력도 문제되고, 과세처분의 효력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게 성결 문제. 그 다음에 셋째,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과세처분 취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거 10조 2항. 그 다음에 넷째,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인용 확정 판결 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이건 기판적 제도를 이용하는 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정리했을 때 이 네 개의 목차가 나와요. 안에 이게 소전제예요. 네 개의 목차. 그러니까 대전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대전제인데 그 대전제 앞뒤로 붙어져 있는 소전제. 그래서 이 성결 문제 풀이하는 사람들, 잘 풀이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 와가지고 정말 전부 다 있잖아요. 멘붕이야 이거 문제 내면. 이거 어떻게 풀라고? 저하고 하면 정말 쉬워요. 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자, 처분을 원인으로 한 급부가 자, 부당 이득이 되려면 if 그 다음에 should 급부의 원인된 처분이 무효 이어야 한다. if should로 일단 해주고 이제 요 문장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병의 이혼 결정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첫째,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 효력과 제조사의 터자분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자, 그 다음에 둘째, 과세처분 효력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과세처분 시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적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셋째,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넷째, 취소 인용 판결 확정을 받은 후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이제부터. 성결 문제. 자, 11조. 행정법 제11조의 표제어가 성결 문제입니다. 한번 법전을 보시면요. 11조. 자, 11조를 보시면 성결 문제입니다. 자, 성결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처분의 효력 여부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민사소송의 수소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 25, 26,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17, 25, 26, 33조 있죠. 이거는 취소소송의 본질적 규정이에요. 이게 취소소송의 본질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17, 25, 26, 33조는 38조 1항에 가도 있고 38조 2항에 가도 있어요. 항고소송의 본질적 규정이 돼요. 그러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즉 당사자주의와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인 직권심리주의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라가 이 11조의 가장 큰 의의예요. 첫 번째. 거기에 26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조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이죠.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이란 제도는 왜 있을까요?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이란 제도는 왜 있을까요?
아까 원칙은 구두변론주의라고 그랬어요. 구두변론주의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직권심리주의가 작동을 합니다. 직권심리도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구두변론주의를 통해서 제출한 문서들 있죠. 아까 그 문서들 가운데에서 이거 주장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 문서 가운데서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거 입증자로 써먹어야지. 일기현사. 일건 기록이 뭐냐면 판사 손에 들어와 있는 수집된 문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서가 없으면 문서 밖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뭐냐면 자, 처분은 성질이 일방성, 우월성, 권력성이에요. 처분의 성질은 크게 이제 일개직구라고 외우면 이거는 법적 효력의 측면이에요. 일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일방성, 우월성, 권력성은 처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뭐와 비교해서 민사계약과 관련한 특징이에요. 민사계약과 관련해서 이 처분은 일방성, 우월성, 권력성을 엔드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동해상의 상추채취라고 외웠는데 저 공부할 때 동의, 해제, 상계, 그 다음에 상추, 채무면제, 취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의 해지도 일방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성인데 우월성이 없잖아요. 계약상 그대로 하는 거니까. 혹은 권력성이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공법상 계약을 해제하면서 처분청이 그 당사자가 갑자기 불복고지를 해놨어요. 공법상 계약을 해제하면서 처분서의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을 해제해요. 공법상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복고지하면서 뒤에다가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이 계약서 잘 보고 나서 해제할 건데 이의가 있으면은 며칠까지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불복고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거 과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취소의 대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선택형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나라장터 사건, 나라장터 거기다 올리는 게 공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물품 이거 올려주는 거. 그런데 해제를 했어요. 근데 해제를 어떻게 했냐면 처분 문서 방식으로 해제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측면의 우월성 측면,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직접 상대방의 불이익사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처분청과 그 행위 직접 상대방 등의 태도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태도에 들어가요. 그게 태도. 이 태도가 뭐냐면 인식 가능성이에요. 처분이라고 근데 인식이 오인이에요. 오인. 처분이라고 오인하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처분청이 처분이라고 오인해서 처분서를 냈는데 그 처분서를 받은 직접 상대방도 이거 처분이네 라고 오인할 여지가 매우 충분하죠. 그래서 그 태도에 비추어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요. 그래서 민사법원은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25조가 왜 취소 소송에 특유한 거냐? 우월성, 일방성, 권력성이라고 했어요. 처분이. 그러면 이제 일방적이고 우월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가리키냐는 거예요. 일방성, 우월성. 일방성은 뭐냐면 협의하지 않는다.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적 자치는 반드시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월성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만 있지 나의 의사표시는 없다. 이게 우월성이에요. 우월성. 그 다음에 권력성은 따르지 아니하면 제재를 받거나 강제 집행을 당한다. 그래서 제재력과 강제력이 발생하는 걸 권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방성과 우월성을 합쳐보면은 뭐가 기억나죠? 현대 사회는 무슨 사회?
현대 사회는 5글자로 무슨 사회? 현대 나노 시대를 정보화 사회라 하잖아요. 그럼 정보화 사회에서 우월성, 일방성은 뭘 가리키죠? 뭘 가리키죠? 정보 비대칭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가리켜요. 그래서 누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냐면 처분에 관한 정보를 처분청이 다 가지고 있죠. 처분에 관한 정보를 처분청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 중에 사실 자료도 원고가 못 가지고 있고 처분을 왜 했는지 사실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처분서 안에. 더 많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이 거기다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25조를 처음엔 뒀어요. 48년도부터 행정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25조를 두고 심지어 행정심판을 필수적 전치로 해놨어요. 그래서 2심제로 운영됐어요.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행정소송이 3심제가 아니라 행정심판이 1심으로 운영이 되고 고등법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2심, 대법원으로 3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 자료를 네가 수집을 못하니까 행정심판 가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지금.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하실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판례가 뭐라고 하죠 그걸?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뭐라 그래요? 판례가 뭐라고 해석하죠?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라고 해줘요. 그런 말들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일체의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의 비대칭성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해소한 데가 어딜까요? 두 번째 해소하는 게 뭘까요? 기존의 이 행정소송법 내에서 첫 번째는 25조로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소했느냐? 주장 입증 책임으로 해소를 해줘요 판례가. 주장 입증 책임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고 니는 처분서 받으면 이웃받다고 주장만 해. 그러면 처분청인 피고가 원고 네가 주장한 위법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거야. 이게 주장 입증 책임의 판례 태도예요. 내일부터 문제로 낼 거예요. 그게 직권심리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원고 니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만 해. 막 주장하죠. 막 몇 페이지 써 주장하죠. 재량행위면 비리 원칙이 반이다, 자유소 원칙이 반이다, 신뢰 원칙이 반이다, 막 미친듯이 주장하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주장한 거 하나를 처분청이 다 반박을 해야 돼요. 답변서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합리적인 해석상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이제 합리적인 해석상 거기에도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석상 합리적이라고 이릉 추정일 거야 아마. 이릉 추정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인정되는 지점을 합리적이라고 그 적법사 명확하게 100% 입증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얘기한 위법 사유가 없음, 부존재함을 이제 처분청이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적법 사유를 입증하라는데 그 적법 사유가 적법성 일반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가 주장한 위법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주장한 위법 사유 부존재를 입증하는 건데 이 부존재 입증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존재 입증은 쉬운데 부존재 입증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맨날 부존재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너 그거 안 했다는 거 입증해봐. 안 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해? 입증 못한다니까 그거. 그래서 하여튼 그 합리적으로 좀 두 문자로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순간적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그 입증을 해요. 입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합리적 이 말이 나오잖아요. 판례에서 합리적 일반인의 시각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를 가리킬까요? 판례에서 그게 나오면. 아니 합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 판사 자신이에요. 판례에서 나오는 합리적, 일반인 이건 다 이성인, 다 판사 자신을 가리켜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너 입증했다고 봐줄게 이런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인정 안 하면 져요. 그래서 판사 잘 만나야 돼. 여러분도 변호사 됐을 때 치소송 갔잖아요. 판사 잘 만나면 100% 승소.
원고가 처분청이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부족한데, 심증이 형성 안 되는데 계속 이래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낼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치소송은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로 소송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소라고 인정인데 이 적법한 소가 대상 적격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정확하니까 대상 적격이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는 통과 못 하느냐가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난이도예요. 이걸 통과하면 80% 승소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안에 가면 판사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주장 입증 책임에서 이 처분청에게 적법 사유 입증을 먼저 하도록 순서를 정해줬다. 민사소송은 순서 없어요. 민사소송은 순서가 없어서 예컨대 우리가 이제 맨날 배울 때 주장, 반론, 재반론, 재재반론 이거는 민사소송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민사소송에서는 처음에 변론 준비기를 먼저 열어요. 왜냐하면 니들 주장한 거 다 갖고 와.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자 변론이라는 게 어필이에요. 어필 영어로 어필이 변론이라고요. 어필링. 어필이 뭐예요?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긴다가 어필이죠.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판사한테 이게 막 오만 자기한테 유리한 건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 양쪽 귀에서 피가 쭉 흘러내는 거예요. 변론기일에. 야야야 준비기를 준비하고 나서 우리 쟁점 한번 살펴보자. 너 주장할 거 다 갖고 와. 너 갖고 와. 그래서 판사실은 뭐 이거 쫙 리스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불필요한 거. 너 이것도 주장하려고 아이씨 너 죽을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땅땅 쟁점을 딱 만들었더니 요거는 주장 너 반론이네? 요거 제발 이렇게 관계성 있는 것이지 제가 주장했으니까 이제 나 반론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한다고요.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라 그리고 거기도 자유변론주의라 구두변론주의면서 자유변론주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든 나한테 어필할 거냐.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힘을 떨어뜨리는 걸 뭐라 하죠? 탄핵 자료를 하죠. 탄핵 자료를 내면서 주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의 강화 자료를 내고 막 이러면서 막 다투는 거죠. 그게. 자, 그렇게 가는 건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원고가 이 소송 자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자료, 주장, 이게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를 원고가 손에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에 넣게 해주는 장치가 행정소송법 25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 있죠? 이 주장 입증 책임, 그거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분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는 그렇게 해놓고 순서를 정해놨다. 원고는 이 법사에만 주장해라. 피고가 그 이 법사의 부존재를 입증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피고는 주장하는 게 없어요, 원래. 피고가 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거 없다니까. 피고는 무조건 수동적으로 계속 수비수를 해야 돼. 처음은 원고가 막 팬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다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아내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뚫리면 그냥 죽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정보공개법. 세 번째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이 단순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그게 원고의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사유가 너무 많아, 비공개 사유가.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예요. 비공개 사유가 많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용화시켜놨죠. 누가? 국회의원들이 지가 불리하니까 형용화시켜놨죠.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공개법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고의 소송 자료 수집에 관한 수단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도를 알면 정보공개법 이건 내가 여기까지 왜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공개법을 뭐예요? 무력화시키는 법이니까 그럼 이것도 중요하겠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지방자치법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지방자치법 여기저기 학원에서 특강 많이 하잖아요. 특강하는데 지방자치법은 자 28조하고 그 다음에 22조하고 188조부터 192조까지만 보면 돼요. 22조가 주민소송, 그 다음에 188조부터 192조가 기관소송이에요. 이 주민소송이 뭐예요? 민중소송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죠. 그 기관소송이 188조부터 192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민중소송은 22조에 있어요. 왜? 소송과 관련된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시험 안 나요. 그 법조문 달달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에도 아마 소송 형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뭐지 저거 간척지 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 군이네, 너희 군이네. 그거 결정해주던. 예, 그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데 그 소송 뒤에 있어요. 소송으로 가는 거. 소송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기관 소송. 그러니까 그런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칙은 변호시니까 변호사가 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검사로 가기도 하고 판사로 가기도 하는 건데 결국 소양은 선택형은 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 사례형은 판사의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기록형은 검사와 변호사의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의미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45보다 훨씬 좋다고 봐요 저는 이 형식이. 네, 자 봅시다. 자 일단 조금만 볼게요. 기판력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예요. 성결 문제가. 기판력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라는 걸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선행의 확정 판결 주문에서 나타난 이 소송물에 관한 판단은 후소의 동일 소송물. 자, 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혹은 후소의 소송물과 모순되는 관계에 있을 때는 구속력을 가져요. 이를 동일관계, 모순관계라 해요. 자, 이 구속력을 가진다. 이 구속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법에서의 구속력은 공통되어 있는 용어가 우리말로 딴말하지 마요. 딴말하지 마. 구속력은 딴말하지 마. 그러면 행정청이 처분청이 자기가 처분했는데 뒤에 자기가 한 처분에 대해서 딴말하면 안 돼. 그걸 불가변력이라고 그래요. 딴말하지 마. 그 다음에 수소법원이 지가 한 것을 판결을 해놓고 판결을 또 뒤집어 딴말해. 그러면 자방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딴말하지 마요. 기판력. 다른 법원 선행의 소송에서 전소에서 판단이 나왔어. 확정됐어. 그러면은 법원은 동일체죠. 법원 자체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부는 동일체란 말이에요. 같은 동일체에서 이쪽에서 한 말을 이쪽에서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속한다 이 말은 다 딴 말하지 마요. 그 다음에 판결문으로 했는데 권력분리 법칙 사법부에서 말을 했더니 야 그건 네가 하는 말이고 나는 딴 말 할 거야. 행정부에서 딴 말해.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결의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딴 말하지 마. 기속력. 근데 기속력은 권력분립의 담장을 넘어갈 때 기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속력 중에 제일 전형적인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일단은 이게 이혼 결정이냐 그랬더니 판례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혼 결정의 일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혼 결정의 기속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이혼 결정의 기속력은 권력 분립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우리나라는 크게 이혼 결정이 헌법재판 딱 나오면 입법부에 미치는 효과, 행정부에 미치는 효과, 사법부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총 4군데의 권력 분립, 권력자들한테 미치죠. 하나씩. 그래서 입법부는 기존의 법을 헌법 불합치했으니까 빨리 대체법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행정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을 이제는 적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법부는 새로운 법률이 나올 때까지는 그 법을 적용하여 그 판단을 내리지 마라. 성급하게 확정시키지 마라. 국민은 그 법이 이혼이라고 결정됐다 해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위의 정당성을 기초로 삼아서 그걸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혼 결정의 기속력인데 그것을 헌법 불합치에 이제 한 것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동일 관계인 경우에는요, 본안전 판결인 부적법 소각 판결, 모순 관계인 경우에는요, 선행의 확정 판결 패소한 자가 보통 제기해요, 이거. 따라서 동일하게 본안 판결의 패소 판결을 면치 못합니다. 자, 성결 문제. 자, 성결 문제는요, 선행의 확정 판결의 주문에서 나타난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인용 요건의 하나가 된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에도 본안 판결인 패소 판결을 면치 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모순관계, 동일관계는 소송물이 크기가 같아요. 전소 판단이 나온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크기가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기가 같은데 앞에 것과 같은 얘기하면 동일관계, 앞에 것과 정반대 얘기하면 모순관계예요. 그래서 자, A처분 취소를 제기했다가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A처분 저 판사한테 갔더니 졌네. 안 돼.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엔 얘한테 가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딴 데에 가가지고 A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부적법 소각화. 동일관계로. 근데 아니야. 취소 판결로 갖다 내쳤지. 그러면 옆에 가서 뭘 하냐면 A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면은요, 취소 판결에서는 뭐냐면 위법 확인할 때 위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는요, 위법하며 무효인 거죠. 당연 무효이거나 아니면 위법성이 먼저 확인되고 중대 명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확인되는데 무효 확인 판결 가면 위법성이 확인되고 나서 중대 명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을 확인해 달라는 거죠. 모순과 관계. 그 다음에 선결 문제는 지금 보고자 하는 것처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가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서 총 6개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 중에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걸 선결 문제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왜 행정법 제11조에 선결 문제를 뒀을까요? 기판적으로 풀면 되는데 왜 굳이 뒀냐는 거 이거. 기판적으로 풀면 되잖아요. 먼저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혹은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데 더 나아가 10조 2항도 두었어요. 10조 2항이 뭐예요? 병합제기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제기도 뒀어요. 자, 이는 순전히 이제 항고 소송의 원고의 편의를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요, 자, 소송법이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희생해서라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소송상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거예요. 자, 편의 제공, 법적 안정성 희생, 당연히 뭐가 있어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면 어떤 측면이 있기에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소송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까요? 그죠? 소송상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측면이 있길래 그런 거냐 했더니, 첫째, 선결 문제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소송 형식이 뭐라고요? 기판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다시 새로운 소장을 다시 접수해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어요. 자, 행정법 8조 2항 이하에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8조죠. 그래서 법조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8조에 행정소송에 관한 이 법의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216조 기판적인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는요, 당사자죠, 당사자. 그 다음에 승계인데 당사자의 원칙이 당사자고 예외적으로 승계인과 그 다음에 청구 목적물에 이제 목적물 소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기판력에 대해서는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지금. 그죠? 효력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216, 218에 있는데 기판력의 정의를 말하는 규정이 없어요. 정의 규정이 없어요. 민사소송법 원래 모든 법에 2조가 정의 규정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에 2조에 정의 규정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는 규정, 기판력이 뭐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무엇인지 말하는 판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근데 매우 독특하게도 기판력의 정의를 밝힌 판례가 취소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판례가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의 정의가 안 나왔어요. 항고소송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 아무리 가봐도 기판력이란 말 없어요. 여기 와서 이제 얘기해줘요. 자,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하고 그 다음에 자, 민사소송법상에 이제 기판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두 개를 했는데, 자,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거다, 이건. 기판력은요, 자, 기판력은 취소 판결, 청구가 인용된 판결은 모든 판결에서 이제 인정되는 거고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는 자격이죠. 확정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 행동 의무죠, 행동 의무. 행동 의무 뭐죠? 실체법상의 효력이죠. 행동 의무는 실체법상의 의무의 실체법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행정소송법 30조 있잖아요. 30조에 있는 기속력이 행동의무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죠. 원래 소송법 규정은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근데 소송법 규정에서 실체법상의 의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왜? 보자, 이상하잖아요. 특수한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30조를 특수한 효력설로 봐요. 판례가 특수한 효력으로 봐요. 지금 이거 자체가. 이에 비하여 행정법 8조 2항에 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216, 218조 규정은 기판력이 난, 자,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은 확정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판력 있는 이 말은 확정된 이걸 가리켜요. 이거 확정된 전소판결이죠. 그래서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뭐예요? 허용하지 않음. 이거 부적보소각화. 그 다음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성결 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는 부적보소각화가 아니고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장 어디서요? 주장? 아까 주장이 진짜 어디서요? 본안. 그러니까 본안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허용하지 않으면 이건 부적보 소각하고,
여기 부적법이고 이거는 본안에 가서 가니까 본안 판결이 나온다는 거. 허용하지 않으니까 본안 판결. 본안 판결은 승소 패소. 본안 판결 난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문구를 보면서 뭐 이걸 못 읽어내는 거죠. 따라서 실제의 소송 형식은 처분 취소에서 취소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납부금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소송을 2번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별도의 법원에서 판단해요. 소송을 2번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이 소장을 제기하는 법원이 달라요, 서로. 앞에는 행정법원이고 뒤는 민사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소송 비용이 발생해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약간 줄여주는 소송 형식이 행소법 제10조 2항에 있어요. 뭐예요? 법원을 한쪽으로 몰아줘요. 10조에서 취소 소송의 수소 법원으로 소장을 넘겨줘요.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원인으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소송은 행정법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 되니까 이건 관련 청구성이 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 항상 이렇게 타고 가면서. 따라서 실제의 소송 형식인 기판력을 이용하는 소송 대신에 미리 한 곳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기판력을 이용하는 소송 형식보다는 소송 비용이 조금은 절감돼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약이 있죠. 첫째는 병합이 돼야 되니까 소장은 여전히 처분 취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 2장을 제출해야 되죠. 두 번째는 모두 적법한 소장이어야 돼요. 본안에서 일어나니까 다. 병합 제기하더라도 본안에서 병합시켜져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제약이 여전히 있어요. 소송 비용은 절감해 주는데 제약이 있어요. 여기서 2장의 소장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 취소이 부적법하게 돼요. 앞부분에 앞장의 소장이 부적법하게 돼요. 이쪽이 부적법하고 이것만 살아남아. 그래서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으로 이미 납부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 제도가 바로 행소법 제11조의 성결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왜 이게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풀이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 효력과 제조사의 터잡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해결하기 한번 볼게요.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 성질은요, 헌법재판소에 이제 2017년 12월 29일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는 근거 없는 처분이 되죠. 따라서 이혼 결정은 근거 조항의 제조사의 법적 성질을 위법하죠. 왜요? 일반 사건인데 제소기간, 불가증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 사건이 이게. 그래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거 놓쳤는데, 이 가백에 이 법적 성질이 위법해요, 이거, 제조사가. 왜? 이혼 결정이 2010년 12월 29일 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소제기를 한 게 있잖아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했어요. 그럼 90일 이내에 소제기하면 당해사건, 병행사건, 일반 사건이 있어요. 소급표 할 때.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은 무조건 소급표가 미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사건인 경우는 둘로 나누죠. 불가증력이 발생한 사건과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건. 즉 취소의 제소기간이 지난 사건과 취소의 제소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건인데 무조건 90일이 기본 원칙이 안날이 기본 원칙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날과 있은 날이 출발점이 같아요. 기산점이. 그래서 90일 내에 이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혼 결정은 제도의 법적 성질을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이걸 써놓으세요. 요거를 여기다가 자 병이죠. 병의 소제기가 제소기간 내이므로 이혼 결정의 예외적 소급표가 미침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그 말 써줘야 돼. 그 말 쓰면 대박. 병의 취소 소송의 제기가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혼 결정의 예외적이라는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예외적 소급표가 미쳐서 위법하다. 꼭 이렇게 써주세요. 그 표현이 꼭 나야 돼요. 그래서 괜한 말이 나온 게 아니다. 이거 다 숨어 있는 논점들이 이게 하나하나가.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조사의 터잡은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위법한 제조사의 터잡은 과세처분은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에요. 이거. 적법 절차 원칙이 형법에서는 독수독가 이론이라 합니다. 이걸 형사법에서는 독수독가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미수증, 위법 파기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위법한 제조사의 타자본 과세청, 위법한 제조사로 위해서 뭐예요? 이거 처분 자료를 수집한 거 아니에요. 자, 처분 자료 수집이 행정조사법이에요. 원고의 소송 자료 수집이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처분 자료 수집은 행정조사법. 행정조사법의 원칙이요, 임의조사예요. 이제 임의조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국민의 성실 신고에 기대고 있다. 성실한 신고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과세 처분도 성실 신고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실 신고를 안 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제조사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이 강제조사는 보충적이에요. 가산세를 먼저 때려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 의혹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강제조사 나갑니다. 세무조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적법 절차 위반이어서 역시 위법하다. 그러면 제조사의 타자본 과세처분 효력은 뭐냐? 중대한 법규 위반이긴 하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기 위법하고 여긴 유효해요. 자, 이 말을 해볼게요. 자, 순서가 위법한 제조사인데 과세 정보가 진실이에요. 그럼 진실한 과세 정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이죠, 원래. 여기서 잘라진다면 적법이죠. 근데 이게 잘라지지 않느냐는 거지. 이게 잘라지느냐, 잘라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한 제조사의 진실한 과세 정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이에 대해 학설은 절차의 적법성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조사에 위법하며 그에 기초한 행정 결정도 위법하다는 긍정설,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행정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사의 위법이 바로 행정의 위법을 결과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를 기초로 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